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사업 시행을 하는 단계예요. 그 전에 개발계획 수립했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고, 그 다음에 시행자를 지정했고, 실시계획 작성해서 이제 인가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사업 시행을 해야 되겠죠? 이 사업 시행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이제 그 사업 시행 방식에 따라서 이 수용 사용 방식으로 가는 루트와 이 환지 방식으로 가는 이 루트가 구분됩니다. 이 실시계획에서 요거를 짜는 거예요. 내가 이 도시개발을 수용 방식으로 할지 환지 방식으로 할지 그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시행 방식을 보면은 이 사업 시행 방식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 수용 방식,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을 혼용 방식이라고 해서 하나의 경우수가 더 추가되는 거죠. 자, 먼저는 이 수용 사용 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이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완전히 그냥 다 수용해버리거나 혹은 사용 방식으로 그것들을 이용하는 그러한 형태를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라고 하고요. 돈 주고 사버려서 수용해버려갖고 싹 다 밀어버리고 이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수용 사용 방식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려면 돈이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자, 환지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분할, 합병, 그 밖에 구획 변경, 지목 또는 형질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환지 방식을 하고요. 이 방식의 특징은 그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높아요. 현저히 높아서 그걸 돈 주고 다 수용 또는 사용하려면 너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 환지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땅을 일단 받아서 개발을 한 후에 다시 지가가 상승된 토지를 혹은 건물을 그 전에 받았던 것보다는 좀 작지만 지가가 상승된 그 토지분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수용 방식에 비해서 돈이 좀 덜 들겠죠. 초기 투자금이 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지가가 너무 높아서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면은 좋긴 하겠지만 깨끗하고 좋긴 하겠지만 지가가 다른 인간 지역에서 너무 높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을 때 환지 방식을 합니다. 자, 혼용 방식은 말 그대로 이렇게 혼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혼용 방식이라고 있고 미분할 혼용 방식이 있는데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이 사업 시행 지역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을 분할 혼용 방식이라고 하고요. 미분할 혼용 방식은 분할하지 아니하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을 혼용해서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분할이냐 미분할이냐 이 말은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혼용 방식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정해졌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떤 사유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집가 상승 등 지역 개발 여건에 변화가 생기면은 이런 변화로 인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 지정 당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다른 사업 시행 방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으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변경할 수 있냐면은 공공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할 수 있고요. 공공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시행 방식을 혼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도시개발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수용, 사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보면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환지자가 들어가는 방식으로만 변경이 가능하다. 이 말이 뭐냐면은 수용 또용 사용에서 환지 방식으로 변경 가능하고요. 혼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으로 가능하고요. 또 수용 또는 사용에서 이 혼용 방식으로도 가능해요. 혼용도 환지 플러스 수용 사용이잖아요. 환지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으로나 또 혼용 방식, 혼용에서 환지 이렇게 환지자가 들어가는 방식으로만 변경이 가능해요. 말인즉 수용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환지는 돈이 덜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 돈이 덜 들어가는 방식으로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 환지에서 수용 또는 사용, 혼용으로는 안 되고요. 이 혼용에서, 그러니까 환지가 들어간 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으로도 안 됩니다. 역으로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환 개발 방식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부터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환지 방식을 알아볼 거예요. 수용 또는 사용권자는 이 시행자입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민간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수용할 때 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즉, 조합을 제외한 민간사업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민간사업 시행자, 이 조합을 제외한 민간사업 시행자는 실제로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동시에 나머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도 동의를 해줘야, 동의를 받아야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이 수용 방식으로 동의를 얻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단서를 두고 있는데요. 공공사업 시행자가 100분의 50, 그러니까 2분의 1 비율을 초과해서 출자한 경우는 이러한 동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공사업 시행자가 51%, 나머지 민간사업 시행자가 49%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서 진행한다 보면은 이런 동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이제 공공사업 시행자와 같이 조인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겠죠. 자, 그리고 동의 요건 산정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 내용의 수립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개발 계획이 있었죠. 초기 단계 계획을 수립할 때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인 토지의 세부 목록을 이렇게 고시를 하게 되면은 그 순간 사업 인정, 그러니까 이 사업은 토지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사업 인정인데요. 그 사업 인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그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것과 함께 바로 이제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바로 이제 수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 재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재결 절차는 개발 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 수용 재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사업 시행자가 사업 인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요. 그래서 수용권을 갖게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금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강제 수용에 대한 허가를 받는 거예요. 즉 수용 재결이라는 것은 이 토지를 공익 목적으로 수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그 보상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그것들을 이제 공적으로 결정해주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결 신청은 개발 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종료까지 해야 합니다. 자, 이제 토지 상환 채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수용을 하려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해요. 이거를 생으로 다 이렇게 보상해 주려면 정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니까 이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것을 발행을 해가지고 이거를 어느 정도 충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 상환 채권은 시험에 빈출되는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고요. 이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은 그 시행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자는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으니까 공공이나 민간 다 발행할 수 있는 발행권자가 된다는 것 먼저 알아두시고, 이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사업 시행 조건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나중에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그것을 이제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원할 때, 그리고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토지 그리고 건축물도 해당됩니다.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그 발행 규모를 보면은 이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또는 분양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2분의 1까지를 그 한계선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고, 조금 이따 살펴볼 원형지는 3분의 1까지,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이든 민간이든 다 할 수 있는데 시행자는
공공시행자든 민간사업 시행자든 다 할 수 있지만 이 민간사업 시행자인 경우는 지급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즉 민간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조합, 기타 사업 시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자는 금융기관, 즉 은행과 보험회사 등이겠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 그 공공사업 시행자, 예를 들면 지방공사 같은 거는 지급보증을 받지 않고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또 그 발행 조건을 보면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이율은 발행 당시에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발행자가 정합니다. 즉 그 이 발행자는 공공 또는 민간 사업 시행자겠죠. 그래서 이 토지상환채권의 이 발행 이율은 발행자가 정한다. 그리고 이제 이 도시개발법의 마지막 단계 이제 도시개발채권이라는 게 또 나와요. 그때 가서 다시 비교할 것이지만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토이발 도이조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하고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토지로 다시 상환해 줘야 되니까 이름을 기록하는 그런 방식의 증권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도 있는데 이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즉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록되지 않으면요, 그 취득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요청해서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그 토지상환채권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주택법에 있는 주택상환 자체와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또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토지상환채권이라는 권리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를 말해요. 이런 경우에도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 질권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명과 주소를 기록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계법에 나온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이 있었죠.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두 가지가 나와요. 토지상환채권과 도시개발채권, 주택법에서는 주택상환사채가 이런 식으로 각 채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 따른 뭐 발행 방법, 발행자, 상환채권, 상환기간, 소멸시효, 승인권자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반복을 해 나갈 때 꼭 이렇게 비교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서로 섞어서 내고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이것들을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최후에는 잘 정리해서 시험에 나왔을 때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암기하고 넘어가기가 좀 벅찰 거예요. 시험에 임박해서는 계속 반복하면서 머릿속에 메모리를 잘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수금이라는 개념도 나옵니다. 이 선수금, 이 전에 나온 토지상환채권, 그 다음에 원형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성토지 나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대규모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좀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이러한 개념들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 선수금도 뭐냐면은 이 시행자가 이 조성토지나 그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이거를 원형지라고 하거든요. 이 원형지를 공급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또 이용하려고 하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미리 받는다고 해서 선수금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미리 받아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미리 받으려면은 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시행자는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본 도시개발 사업으로 아직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원형 상태의 토지를 원형지라고 하는데 이 원형지가 무엇이냐, 이 원형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원형지를 가지고 있는 이 시행자가 이 원형지를 누구에게 공급해서 거기서 돈을 미리 받아서 또 사업 시행 자금으로 쓸 것인가, 그 공급 대상자를 보면은 공급 대상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시행자는 도시를 친화적으로,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이 다음 페이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 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로 합니다. 아까 토지 상환 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면적은 2분의 1 이내라고 그랬죠. 이 원형지는 3분의 1 이내로 합니다.
자, 이렇게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무에서 선정된 자,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려는 자, 이런 자들이 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국, 지, 공, 정, 지 중에 이 정부 출연기관은 원형지 공급 대상 목록에서 빠집니다. 정부 출연기관은 국가철도공단과 그 다음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였죠. 자, 이것들이 왜 빠져 있는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빠져 있고요. 아마도 추측건데 이런 국가철도공단이나 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런 것들은 도시개발 사업의 직접 뭐 시행자나 택지개발 주체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동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굳이 이들을 대상자로 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원형지 공급 대상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려는 자도 공급 대상자가 된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때요, 용적률 등 개발 밀도, 토지 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 처리시설 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붙일 수 있는 거지 꼭 붙여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원형지로 공급받는다는 것은 사실 특혜를 받는 거잖아요. 싼 가격으로 아주 도시개발이 되는, 앞으로 지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곳에 그 땅을 미리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특혜를 받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해서 땅을 불화받고 나서 뭐 얼마 안 있다가 다른 용도로 또 매각을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원형지는 이 매각 제한이라는 제도를 둡니다. 그래서 이 원형지 개발자는 10년의 범위에서 이 다음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매각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매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항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프리패스예요. 깡패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0년 내 범위에서 이 아래 두 가지 둘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어요.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원형지 공급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 뭐가 먼저 끝날지는 모릅니다. 원형지 공급 계약일로부터 계약하고 나서, 이 말은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원형지 공급 계약일로부터 10년, 이 둘 중에 먼저 끝나는 시점까지 매각이 금지된다는 의미고요. 예를 들면은 어느 민간 사업 시행자가 2025년 1월 1일에 원형지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2027년 1월 1일에 공사 완료 공고가 났다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이면은 2032년이겠죠? 32년 1월 1일이고요. 공급 계약일로부터 10년이면은 2032년이죠. 2035년일 거예요. 35년 1월 1일. 이게 되겠죠? 이 둘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은 이게 되겠죠. 자, 2032년이 먼저 나오는 숫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후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그렇게 또 말을 바꿀 수 있겠죠. 둘 중에 먼저 끝나는 그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공사 완료 공고 자체가 2007년이 아니라 2031년, 이때 공사 완료 공고가 됐다 그러면은 이때로부터 5년이면 2036년이 되죠. 이 경우에는 이제 원형지로부터 최초 원형지 공급 계약부터 10년인 2035년이 먼저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후에는 공급지를 매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조금 헷갈리죠? 이렇게 암기해 두세요. 50, 10개. 50 시대에는 10마리의 개가 있었습니다. 50, 10개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원형지 개발자 선정 방법을 보면은 이 원형지는 원칙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을 합니다. 다만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위에 있었죠.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를 직접 사용하는 자에 해당하는 원형 개발자의 선정은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해요. 경쟁이 치열하겠죠.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고, 이 경쟁 입찰이 2번 이상 유찰된 경우 그때 다시 수의 계약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형지의 공급 계약은 싸게 이제 넘기는 건데, 그렇다고 기준 없이 싸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형지의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 가격에, 개발 계획이 반영된 것은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이라면 땅값이 오른 상황이에요. 그 원형지의 감정 가격에다가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에 기본적으로 이런 기반 시설 등의 공사가 진행된단 말이죠. 그런 공사비까지 합쳐가지고 그 금액이 나오면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좀 독특한 가격 결정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원형지라는 개념이 있는 것, 조성토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다 이제 수용 사용 방식에서 나오는 개념들입니다. 이 조성토지라는 건 뭐냐면은 이 원형지에서 한 단계 더 좀 발전한 그런 토지예요. 그러니까 원형지를 개발해 가지고 기초적으로 이제 기반 시설 등이 완료되면은 조성 토지가 되는 건데요. 조금 더 고급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땅값도 좀 비쌀 거고요. 자, 이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해야 하고요. 또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하라는 경우도 똑같고요. 그리고 이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 따라 조성 토지 등을 공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시행자는 기반 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 토지는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해서 공급하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라면은 어떤 토지 가격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첨의 방식으로 분양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아까 원형지에서는 추첨 방법이 없었죠. 자, 이렇게 추첨의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것은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공공택지, 공장 용지 등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 추첨의 방식으로 이 조성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이거를 암기해 놓으셔야 되는데, 복권을 추첨할 때 당구공 같은 것들이 공이 주르르 흘러내리죠. 추첨, 당국, 추첨, 단국, 공, 주르르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용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공공택지, 공장 용지 이런 것들을 추첨의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에서도 만약에 국지, 공정지인 시행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의 토지 중에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 추첨의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다가 아니라 추첨의 방법으로만 분양해야 합니다. 자, 또 하나 또 예외적으로 수의 계약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의 방법으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번 이상 유찰된 경우, 또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이런 경우 수의계약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해당 시설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해야 된다는 거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리고 또 경쟁 입찰, 추첨의 결과 2번 이상 유찰된 경우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에 의해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이제 대상자가 정해진 거잖아요. 그 토지 상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토지를 주는 거니까 이때도 이제 수의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자, 이 계약 방식을 그래서 이렇게 원형지와 비교해서 암기를 해두시고 있어야 되는데, 원형지는 처음에 원칙이 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경쟁 입찰을 할 수 있고요. 이 경쟁 입찰이 2번 이상 유찰된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수, 경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성토지 같은 경우는 원칙이 경쟁 입찰이에요. 조경이에요. 경쟁 입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예외적으로 추첨의 방식과 수의계약 방식이 있었어요. 수의계약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형지는 원수, 경수고요. 조성토지는 조경, 추수입니다. 원수와 경수가 조경을 잘 해가지고요. 그거를 때가 되면은 추수를 하겠죠. 원수, 경수, 조경, 추수. 자, 이런 순서대로 선정이 된다라는 것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는 역시 감정평가로 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 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이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 처리 시설, 임대주택, 이주단지,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이 사회복지시설은 유료시설인 경우는 제외하고요. 또 공장, 호텔업 시설, 이 호텔업 시설 같은 경우는 200실 이상의 객실 갖춘 호텔의 부지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건설 공급하는 경우
경우에는 더 낮게 더 좋은 조건으로 정할 수 있는데요.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하여야 합니다. 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중에서 이게 임대주택 건설 용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었죠. 자, 여기까지 잘 알아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